아이폰 14 프로 카메라를 밟으면 이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레고 블럭?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사용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리뷰입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딱히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프로 맥스 크기가 크다 보니까 비율은 꽤나 잘 맞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14 프로는 카메라 크기가 커서 카메라가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11 프로 맥스, 12 프로 맥스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14 프로 맥스도 뭐 비슷한 느낌이겠지 싶었는데 진짜 후회할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씌웠더니 거의 300g 정도 나가더라고요. 고무줄 바지 입고 뛰면 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무겁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라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탑재된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아이폰만의 이 노치에 적응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애플의 재치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보면서 처음에는 와 대박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 눈속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사용해봤는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없어도 뭐 크게 아쉬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노치보다 오히려 하단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영상 볼 때 특히 좀 잘 느껴지는데 괜히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애플의 디테일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부드럽고 때로는 귀엽기도 합니다. 16.1로 업데이트 되면서 왼쪽으로 밀어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할 수도 있고요. 터치했을 때 앱을 빠르게 전환한다든지 생각보다 사용성은 좋았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부분을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종료를 할 때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지문이 묻거든요. 그래서 셀피 카메라를 찍으려면 이렇게 티에다가 좀 닦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기본적인 앱들과는 많이 호환이 되는데 모든 앱들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이 배경화면을 해놓으니까 꽤나 귀엽긴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폰 15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페이스 아이디를 좀 포기하고 지문인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분을 밝은 빛에 또 비추어서 보면 애플이 숨겨놓은 엄청난 게 있습니다. 바로 USB-C 타입 포트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빛을 비추니까 숨어있는 이 센서와 카메라가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아이폰 15에서는 제발 라이트닝 포트 말고 USB-C 타입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폰 13 프로에서 14 프로 맥스로 넘어왔는데 체감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향상을 쉽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일반 밝기는 1000니트로 동일한데 HDR 컨텐츠에서 13 프로는 1200니트, 14 프로에서는 1600니트거든요. 그래서 HDR 컨텐츠를 봤을 때 조금 더 밝은 건 느껴집니다. 야외에서는 2000니트 부분 밝기 최대라는데 전작 아이폰 13 프로에서 야외에서 봤을 때도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체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OD 기능도 빼놓을 수가 없죠. Always on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항상 화면이 켜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해 오던 입장에서 뭐가 왔나?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사용하면서 눌러서 시간을 확인 안 해도 되고 또 노래를 들었을 때 앨범 커버가 나온다던가 타이머가 밖에 표시된다든지 또 16.1에서는 이렇게 앱들을 띄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AOD가 필요하지 않으면 끄면 되니까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배경화면에 따라서 AOD가 켜져 있을 때 너무 밝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자, 화면 바꾸는 거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꾹 눌러서 이 화면 사용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집중 모드가 있습니다. 집중 모드를 딱 눌러서 사용하지 않는 요 독서 모드를 활용해 볼게요. 집중 모드 설정 제일 하단에 요걸 딱 들어가서 이 독서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앱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들어가서 통화 허용을 모든 사람으로 해놓고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사람을 좀 추가합니다. 그리고 앱도 필요한 알람이 뜨도록 이렇게 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들어가서 잠금 화면 어둡게 하기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꾹 눌러서 집중 모드를 독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OD가 켜져 있죠. 이렇게 시계 뜨고 앱은 뜨는데 뒤에 배경화면은 거의 보이지 않게 어둡게 뜹니다. 눌러보면 흐릿하게 화면이 좀 보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집중 모드를 사용하면 AOD를 좀 더 어둡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는 카툭티가 거의 뭐 레고급이죠. 너무 튀어나왔고 너무 커요. 이 커진 만큼 성능이 확 올라가면 좋긴 하겠죠. 성능적으로는 기존 1200만 화소 센서 대비해서 물리적인 센서가 60% 커졌고요. 그에 따라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센서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초점 거리가 멀어져서 음식이나 명함, 뭐 QR코드 이렇게 찍을 때 좀 더 카메라를 위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더 올린 다음에 2배 줌을 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2배 줌이 생겼다는 거. 이 2배 줌이 화질 저하 없이 크롭되는 거라서 좋았고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았습니다. 인물 사진에도 2배 줌을 하니까 훨씬 좋았습니다. 음식 사진 찍을 때 뭐 멀리서 3배 할 필요 없이 2배면은 적당하더라고요. 이 사진에서는 1200만 화소 촬영도 가능하지만 480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로우 모드로 설정하면 이 48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데 확대했을 때 디테일이 훨씬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한 장에 50메가, 60메가 정도로 되니까 일상적인 사진에서는 굳이 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놀러 갔을 때 뭐 풍경이나 확대를 해야 되는 사진을 찍었을 때 애플 프로 로우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결과물 먼저 살펴보죠. 애플 프로 로우 4800만 화소의 위력을 볼 건데, 이 사진은 14 프로 맥스로 촬영했고 로우를 끄고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4800만 화소 애플 프로 로우를 켜서 촬영했습니다. 10배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그냥 일반 사진은 많이 깨지죠. 하지만 4800만 화소로 촬영하니까 10배 확대해도 글자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용량은 3MB, 프로 로우로 찍은 건 86MB입니다. 엄청나죠, 용량이. 색 정보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색 보정을 해보면 왼쪽 그냥 일반 사진에 색 정보가 부족하니까 하늘 쪽에 보시면 계단처럼 층이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보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정해도 다음과 같이 하늘 쪽에 층이 보입니다. 단풍나무들의 색상도 애플 프로 로우로 찍은 사진이 더 실제 색깔에 가깝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4800만 화소의 애플 프로 로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용량이 너무 커서 저도 잘 안 찍게 됩니다.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1200만 화소로 촬영 가능한 애플 프로 로우가 있어서 사실 작은 화면으로 보면 크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4800만 화소가 좀 덜 뭉개지죠.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으면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14 프로 맥스를 같이 찍어서 비교해봤습니다. 찍어놓고 보니까 얼핏 봤을 때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광각 사진으로 찍었고요. 광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망원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햇빛이 엄청 쨍할 때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 건물과 나무들이 좀 어두운 느낌이고, 오른쪽 아이폰 14 프로로 찍은 사진은 밝기의 정도가 일정한 느낌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니 오른쪽이 더 밝은 느낌이죠. 이렇게 햇빛이 강렬할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HDR 계산 성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들을 보시면 밝게 찍혔고 디테일들이 모두 살아있죠. 아파트의 색상도 더 화사합니다. 하늘도 좀 더 밝은 느낌이죠. 역광일 때 이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왼쪽 13 프로에서 찍은 사진들의 나무들이 어둡게 찍히죠.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역광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의 디테일과 밝기가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찍혔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찍고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고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 차가 지나가는데 5배 확대해서 보시면 아이폰 13 프로는 이런 느낌인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사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조절해주는 느낌이죠. 인물 사진, 셀피 사진을 찍어봤는데 요거는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저조도 상황입니다.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가게들의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가 더 밝게 찍혀요. 아스팔트의 색도 밝고 저 뒤쪽 건물도 밝게 나옵니다. 초광각 사진도 마찬가지 14 프로가 더 밝게 찍혀요. 빛이 더 없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역시나 아이폰 14 프로의 사진이 밝게 찍힙니다. 야간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아이폰 14 프로가 좀 더 밝고 푸르게 찍혔습니다. 더 어두울 때를 기다려서 촬영해봤는데 색감 차이가 좀 나죠. 야간 모드 최대 촬영 시간도 30초, 27초로 달랐고요. 더 밝게 찍힙니다. 운동장도 보이고 나무들의 형체들도 보이네요. 지금부터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망원 카메라도 비슷한 느낌이죠. 14 프로 맥스에서는 2배 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13 프로는 디지털 줌으로 찍혔는데 14 프로는 광학 줌이죠. 5배 확대했더니 아이폰 14 프로는 깨지지 않고 선명합니다.
타임랩스를 보시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천천히 돌려서 여기서 멈춰보면 다른 게 있어요. 아이폰 13 프로는 약간 노출이 날아가는 듯하게 뿌옇게 찍힌 느낌이고, 아이폰 14 프로의 어두운 곳은 어둡게 표현이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확실히 명암비의 차이가 나죠. 타임랩스도 이런 느낌인데 실제 동영상도 이런 느낌이겠죠. 슬로우 모션은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시네마틱 모드는 아이폰 14 프로에서 4K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교해보니까 뒤쪽 배경을 보시면 14 프로 시네마틱 모드가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심도가 깊을수록 테두리 부분 처리는 역시나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값을 F6에서 7 정도로 하니까 꽤나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었어요. 시네마틱 모드만 활용해서 촬영한 제주도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동영상에서 높은 삼각대에 거치해서 찍어봤습니다. 밝은 날 찍으면 역시 동영상 둘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 타임랩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암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14 프로의 영상이 좀 더 실제 색감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거의 질 때인데 이거 보세요. 플레어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카메라 글라스 때문이라는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요. 갤럭시는 점점 플레어를 없애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보세요. 더 심해요. 더 심해. 고스트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고요. 이게 더 심하길래 렌즈를 닫고 다시 찍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저조도지만 빛이 좀 있는 상황 도로변에서 찍었는데 사진에서는 좀 밝게 찍혔죠. 동영상에서는 둘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야간 동영상 준수했어요. 근데 이게 플레어가 또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빛을 비췄을 때 이 빛 중심으로 동그랗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제주 영상 찍을 때 처음 발견했었는데 이렇게 표현되죠. 아니 이게 뭐냐고요. 아무튼 플레어 현상 더 심해졌고 동그란 플레어가 또 새롭게 생겼고 고스트 현상도 동일했습니다. 전면 야간 카메라도 비교해보니까 비슷했어요. 근데 오른쪽 아이폰 14 프로의 노이즈가 조금 더 없는 느낌입니다. 불빛이 더 없는 저조도 골목길로 왔는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플레어 현상이 더 심해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4 프로가 더 밝아 보입니다. 자, 이제 더 극저조도로 오니까 아이폰 14 프로가 좀 더 밝게 찍히고요. 디테일도 살아있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 오토포커스가 되는 것도 좋은데 빠르게 초점되는 게 좋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초점을 굉장히 잘 잡고요. 13이랑 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나오고 초점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셀피로 촬영을 하면서 뭔가 리뷰를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액션 모드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4K가 아닌 2.8K로 촬영이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이 결과물을 봤을 때 꽤나 손떨방을 잘 잡아줬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뛰면서 촬영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때만큼은 안정감 있게 촬영이 됩니다. 액션 모드 좋았습니다. 그리고 14 프로에서만 센서 시프트 2세대가 적용되거든요. 13 프로에서 센서 시프트 1세대 그리고 14 일반 모델에서 1세대가 적용됐는데 2세대가 액션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 그냥 동영상을 찍었을 때도 2세대의 센서 시프트가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자, LED 색상입니다. 이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단계인데 기존에 있는 LED보다 좀 주황빛이 강한 느낌입니다. 1단계로 했을 때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LED 색상이 주황빛으로 바뀐 건 확실해요. 이걸로 인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좀 이질감은 있었습니다. 자, 스피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 맥스라 그런지 이 스피커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긱벤치 테스트를 했는데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가 다음과 같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수도 스코어, 프레임 모두 향상이 있었네요. 방금 한 테스트를 20번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가부화를 했을 때 이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한 향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70% 이상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작보다 성능 향상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자, 램 성능은 전작과 동일하게 6GB이긴 한데 LPDDR4X가 아니라 LPDDR5라서 전력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플만의 전성비와 성능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고사양 게임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은 13 프로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13 프로 맥스 유저인 제 지인도 배터리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13 프로 맥스는 이 13 프로 사용했을 때 생각하면 조금 더 소모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오래 사용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작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잠깐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는 50%, 소리 크기 50%로 하고 와이파이 상태로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해볼 건데 요즘 출시되는 폰이 연속 재생했을 때 9시간 이상, 10시간 정도만 버티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은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었어야 했나봐요. 3시간 지났는데 91%라서 놀랐고요. 10시간 지났을 때 54% 남았더라고요. 14시간 플레이에서 32%가 남아서 그냥 잤거든요. 확인해보니까 19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시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배터리로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 재생 시에 발열도 별로 없고 최적화가 좋나봐요. 영상 재생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임을 했을 땐 어떨까 테스트해봤거든요. LTE 환경에서 화면 밝기 100%, 소리 크기 50%, 게임은 오딘으로 플레이했고 최고 사양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동으로 사냥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4시간 41분 만에 꺼졌습니다. 원신처럼 초고 사양 게임은 아니지만 나름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4시간 40분을 버텨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배터리가 만족스러운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빨리 닳는 느낌이 나죠? 상단에 배터리 숫자가 표시돼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부족한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았습니다. 충전 시간은 50% 충전했을 때 25분 걸리고요. 완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58분이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완전 방전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주 충전하면 좋습니다. 20에서 80%를 유지하면서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2080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이 카툭티가 너무 튀어나왔고 앞으로 아이폰 이 카메라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무서워요. 자, 그리고 딥퍼플 색상이 처음에는 좀 오묘했는데 어느 정품 케이스와 이용해도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카메라 부분이 어둡다 보니까 어두운 케이스나 투명 케이스가 제일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귀여운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적으로 버벅임이 없고 또 고사양 게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 만족스럽고요. 특히 저조도에서 향상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새롭게 적용된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리고 AOD도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건 아니고 사용할수록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출시하자마자 이슈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서드파티 앱에서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카메라가 부르르 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카메라를 켜면 틱 하면서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괜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프로맥스는 화면이 커서 시원하지만 너무 무겁고 무게로 본다면 프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린 색상이 좋은데 13 시리즈에서도 그린 색상이 뒤늦게 출시했잖아요. 요거 14 시리즈에서도 그린 색상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고스트, 플레어 현상은 여전한 게 아쉬웠어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직까지 호환되지 않는 앱들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서드파티 앱들과 호환이 되면 활용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 아이폰이 한국에서 기대되는 점은 12월에 애플페이가 지원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궁금한데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다고 하죠. 현대카드와 1년 정도 콜라보를 한다고 해요. 애플페이 그리고 거기다가 교통카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용성은 더 높아지겠네요. 어쨌든 애플페이 이거는 기대를 해봅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하면서 환율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합니다. 아이폰 이 13 시리즈에서 아이폰 14 시리즈로 넘어간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해보니까 AOD,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빼고는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폰 12, 11 시리즈에서 이 14 프로 시리즈로 넘어오면 업그레이드 체감이 확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아이폰 14 구입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구매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이폰 14 프로 맥스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과 리뷰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뭐 꿀팁이나 유용한 것들은 쇼츠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만능혁기였습니다. 안녕!